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아마도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거대한 몸짓에 꿰맨 흉터 자국이 막 이마에 있고요. 이 옆으로 이렇게 나사못 같은 게 막 튀어나오는 거. 아마 이것이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일 텐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흉측한 외모를 가진 이 괴물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이 아닙니다. 원래 괴물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의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오해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이었다는 겁니다. 에디슨은 1910년대에 한 10분 정도 되는 분량의 최초의 공포 영화라고 하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면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 캐릭터가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 프랑켄슈타인을 괴물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프랑켄슈타인은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과학을 이용해서 생명을 창조하고 싶다. 그런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인조인간을 만드는 이야기인 것이죠. 인간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말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존재가 이상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책이 출간된 19세기 초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천재 소녀가 만들어낸 발명품? 굉장히 신박하다. 아마 이런 느낌을 주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출간할 당시 이 책의 저자였던 메리 셀리는 10대였는데요. 어떻게 10대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지. 우선 이 이야기가 시작된 스위스의 제네바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1816년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여름밤, 스위스 제네바의 호숫가에 위치한 한 저택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영국의 시인 바이런. 바이런의 주치의인 존 폴리도리. 또 다른 시인 퍼시 셀리. 퍼시 셀리의 연인이었던 이 책의 저자인 메리. 메리의 이복 동생 클레어몬트. 이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안에서 지루함을 좀 달래보려고 무서운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1816년 여름을 제네바에서 보냈다. 당시 나는 친구들과 맹렬히 타오르는 난로가에 저녁마다 둘러앉아 우연히 알게 된 독일의 귀신 이야기들을 재미삼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다는 장난기가 발동했다. 유일하게 완성된 유령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올 내 소설뿐이다. 메리 셀리는 바로 이 일종의 심야 괴담회죠. 심야 괴담회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은 못했는데 메리 셀리만이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글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리의 삶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삶을 살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메리의 어머니는 메리를 출산한 직후 며칠 만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몇 년 후에 그 이웃에 있는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계모는 자신의 친자식만 잘 거두고요. 메리는 거의 버려두다시피 했다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는 메리를 스코틀랜드로 보냅니다. 자, 스코틀랜드에 간 메리는 사교 모임에서 시인이었던 퍼시 셀리를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첫 만남부터 불꽃이 튀어서 서로에게 이끌렸지만 퍼시는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별로 이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고요. 그 메리의 아버지가 이 관계를 인정했을 리가 없겠죠.
결국 메리는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프랑스로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사실 메리는 퍼시의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아이 때문에 도망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지 11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메리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메리와 퍼시가 유럽을 떠돌던 시기는 정말 유럽의 격동기였던 시기입니다. 자, 1814년이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져서요.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엘바 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1815년 이 해에는 나폴레옹이 유배를 갔던 엘바 섬을 탈출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죠. 이제 완전히 여기서 프랑스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 4월에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탐보라에서 역사상 기록된 가장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폭발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사망자만 10,000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화산 폭발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일 때문에 굶어 죽은 아사자만 8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는 기근이 왔고요. 이 한파가 그 다음에 몰아닥치는 바람에 한여름에도 눈이 오는 그런 여름이 없는 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리가 지금이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작가 메리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생명을 창조하려는 과학자라는 바로 그 설정은 이 작가가 겪은 이 온갖 풍파와 이 세상의 혼란,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탄생, 자신의 주변에서 보았던 죽음, 바로 이런 것들을 10대의 어린 나이에 다 겪은 거잖아요.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다 이 책에 녹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메리가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이 책의 이야기는 일종의 양파 껍질과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바깥쪽에는 로버트 월턴이 자기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 책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은. 하지만 이 편지 내용 속에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만나서 프랑켄슈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또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죠. 자,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 속에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만나 또 괴물에게 듣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또 이 안에 또 하나의 양파 껍질인 거죠. 괴물의 이야기 속에조차도 괴물이 농장에 있는 어떤 가족을 만나는데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서 적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 주요한 화자만 해도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 프랑켄슈타인, 그가 만든 괴물, 이 괴물을 쫓다가 만난 선장. 화자 한 명 한 명이 자기 얘기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초반을 읽다 보면 도대체 괴물은 언제 나오는 거지? 하고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요한 바다를 가로질러 여태껏 발견된 지구상의 인간 거지지 중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땅으로 흘러가겠지. 그곳 산물과 특색은 유례없이 새로울 거고 천체들의 경이로운 광경은 분명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독 속에 있는 거잖아.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는 뭐든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곳에서 나는 나침판 바늘을 끌어당기는 경이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겠지. 이야기의 첫 번째 화자인 로버트 월턴이 북극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9세기 당시 사람들이 북극이라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길지 않은 이 구절만 보셔도요. 경이롭다, 경이로운, 경이롭다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오늘의 북투어 여행지인 북극은 로버트 월턴 선장에게는 매우 경이로운 탐험지였다는 얘기죠. 자, 낮에는 일반 선원들보다도 선장인데 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수학과 의학 이론, 물리학 공부,
자, 이런 것들을 매진했던 월터는 북극으로 떠나는 항해 자체가 공부였던 겁니다. 월터는 오직 북극에 가보는 그 자체가 항해의 목표였던 거죠. 월턴 선장이 북극을 탐험하다가 빙하 위에서 썰매를 타고 있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전에 멀리서 본 여행자는 미지의 섬에서 온 야만인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 사람은 유럽인인 것 같았어. 사지는 죄다 얼어붙기 직전이었고 몸은 피로와 그간의 고초로 끔찍하게 수척해져 있었어. 이 남자의 두 눈은 야생의 기운이랄까? 대체로 광기 같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어. 빅터에게 이상한 썰매를 타고 얼음을 건너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대체 뭐냐고 이제 묻자 빅터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게서 달아난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괴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제 차차 밝혀지게 되죠. 빅터는 사실 괴물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빅터는 스위스 제네바 명문 집안 출신의 굉장히 위복하게 자란 인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빅터가 설정이 된 데에는 사실 이 저자인 메리 셀리의 남편 퍼시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우선 퍼시는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퍼시가 처음 썼던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의 제목이 사실 빅터와 카지르의 창작시예요. 여기 바로 빅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퍼시가 사용한 필명도 빅터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빅터는 그 퍼시의 이름이었던 거죠. 남편 퍼시에게서 받은 영향은 이렇게 집안 배경이나 뭐 이름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작품에서 빅터는 독일의 신비학자이자 연금술사였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책을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되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과학을 그냥 책으로만 배우게 되는 건데요. 실제 퍼시도 어린 시절에 이런 마법이나 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주제가 막 짬뽕이 돼 있는 이런 수많은 책들을 구입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 물리학자인 제가 보기에 그 빅터는 점점 사이비 과학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현자의 돌과 불멸의 무효학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이 자연 철학자들은 유령과 악마를 불러낼 수 있다고 꺼리낌 없이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계인 에어펌프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가던 어느 신사가 실시했던 진공 실험도 목격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자의 돌, 불멸의 묘약, 유령과 악마를 불러낸다. 자, 이런 게 과학이라니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시죠? 사실 이 저자 메리 셀리는 이 소재들이 사이비 과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이상하죠.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을 집필했을 당시에 그녀가 쓴 일기를 보면요. 1812년 메리가 아버지와 함께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에서 열린 대중 강연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당시 이 대중 강연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영국의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가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실험은 아마 전기화학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주인공 빅터가 이제 여러 이런 실험들을 목격했다는 설정도 바로 이 메리가 참여했던 이 실험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 저런 과학 실험을 보러 간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 19세기 초 사람들은 음악회를 보러 가는 것만큼이나 이런 실험을 하는 거를 보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실험을 보러 가면 거기서 뭔가 약품을 막 섞어서 색깔이 막 변하기도 하고 뭔가 막 펑 터지기도 하고요. 전기 실험에서는 막 번개가 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본다는 것을 일종의 마술 쇼를 보는 것처럼 생겼다는 뜻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당시의 과학은 사실 마술과 또는 마법과 별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빅터는 17살이 되던 해에 자기 동네를 떠나서 잉골슈타트 대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이 잉골슈타트 대학교에서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발트만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발트만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빅터는 인조인간,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자,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빅터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과학을 공부했길래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책 프랑켄슈타인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생물학의 역사를 좀 따라가다 보면은 이때 빅터가 어느 정도의 생물학 지식을 알게 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생물학의 역사를 훑어보겠습니다. 생물학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사람은 2세기에 살았던 갈레노스라는 의사입니다. 갈레노스는 해부학, 생리학, 진단법, 각종 치료법 이런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겨서요. 이 이후에 거의 1000년 넘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의학을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갈레노스가 물론 관찰을 해서 이론을 만들긴 했으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틀린 이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혈액 안에 영혼의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법이라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피를 뽑아내서 그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갈레노스를 따라서 치료를 했던 의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갈레노스의 의학이 제대로 된 의학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16세기가 되어서야 가능한데 16세기가 되면은 그나마 인체를 해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베살리우스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베살리우스의 연구를 실제 살아있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하비죠. 해부를 통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혈관과 심장의 작동 원리를 밝힙니다.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죠. 당시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하비의 이 이론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데카르트 또는 홉스 같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돼서 이들의 철학과 정치학이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사실 기계론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생명체라는 것을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겁니다. 즉 생명현상을 물리화학적 작용으로 보는 거죠. 오늘날 저희가 생명을 보는 관점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인간조차 기계로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그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의 끝판왕이 누구냐 하면은 물리학의 슈퍼스타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과 생명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기계라고 보는 관점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우주 전체를 기술하는 수학 공식을 찾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물리 법칙이라고 부르죠. 자, 어쨌든 이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가 인조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과학적 상상력,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나아가 이 생명을 기계로 보는 이런 관점이 없었다면 떠올릴 수 없었을 거예요. 시체 안치소에서 유골을 모으고 완전히 분리된 독방, 오히려 감방 같은 곳에서 더러운 창조 실험실을 운영한 셈입니다.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상당량의 재료를 구했고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작업에 혐오감이 들어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어가던 열의가 식지 않아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빅터는 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때 시체 하나를 가져다가 그냥 생명을 주지 않고 여기저기서 시체의 부분들을 모아다가 이걸 조립해서 실로 막 꿰매어서 생명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자, 소설에서 빅터도 처음에는 나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더 단순한 생명체를 만들어야 할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을 그대로 되살리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죽었다면 죽은 김상욱을
다시 온전히 살리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하지만 제 몸에서 일부를 손가락을 떼내고 또 다른 사람에서 발가락을 떼내고 뭐 심장을 떼내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 것을 가지고 이것이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저자인 메리 셀리 때문이 아닐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메리 셀리는 그 어머니의 무덤을 안식처 삼아서 자주 무덤에 갔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책을 읽고 놀고 그랬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들을 모으는 그런 설정이 그렇게 끔찍한 설정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빅터가 이렇게 시체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이제 인조인간이라고 할까? 이것을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 점이 좀 궁금해지실 텐데요. 11월의 어느 음울한 밤, 생명 없는 존재에 생명의 불꽃을 주입하려는 중이었지요. 반쯤 꺼져버린 촛불 속에서 내가 만든 생명체가 노란 눈을 흐릿하게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발작 같은 움직임으로 사지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이렇게 오싹한데요. 자, 빅터가 말하는 생명의 불꽃이 뭘까요? 정확히 책에 쓰여져 있진 않지만 아마도 전기일 겁니다. 전기. 무언가에 이렇게 전기를 가하면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 즉 전기가 생명이다 라는 이것은 당시 실제 있었던 과학적 논쟁을 근거로 한 거예요. 자, 이 과학적 논쟁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바니와 볼타죠. 갈바니는 18세기 살았던 이탈리아의 생물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전기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들을 합니다. 죽은 개구리를 구해다가 개구리 다리에다가 전기를 딱 가하면은 다리가 이렇게 부르르 떨리거든요. 분명 죽은 개구리인데 다리가 떠는 건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이 현상을 잘 정리해서 1791년에 전기가 근육 운동에 주는 효과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죠. 이 논문에서 갈바니는 동물의 근육은 동물 전기라고 부르는 생명의 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동물 전기는 금속으로 근육이나 신경을 건드리면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건드렸을 때 전기 충격을 줬을 때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갈바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파비아 대학교에 있었던 실험 물리학 교수 볼타라는 사람은 자기도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쭉 해보고서는 전기는 생명과 관련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전기란 것이 그 자체로 생명 현상이 아니라 이건 화학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없어도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 갈바니와 볼타는 이제 전기와 생명의 관계를 놓고서 싸우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현대 과학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 다 맞아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책에 전기가 이 시체들을 모은 이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재가 되는 것은 사실 갈바니와 볼타라기보다는 또 다른 제3의 인물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구절 중에서 발작 같은 움직임으로 사지가 흔들렸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갈바니의 지지자이자 갈바니의 충실한 제자였던 알디니가 실험에서 관찰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갈바니가 죽은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생명체에 대해서 전기 실험을 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소를 가지고도 실험하고요. 여러분이 느낌이 오시겠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한테 해봤을 겁니다. 실제 알디니는 이제 시체를 구해다가 그 시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때 쓰인 시체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이제 수로에 빠뜨려 교수형을 받고 죽었던 사형수 조디 포스터입니다. 자, 알디니가 이 죽은
조디 포스터의 얼굴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하니까 한쪽 눈을 탁 떴대요. 그리고 턱과 이런 근육들이 막 비틀비틀하기 시작했고 오른손이 공중으로 벌떡 들려서 손을 꽉 쥐기도 하고요. 다리와 허벅지를 막 움직이고 그랬대요. 뭐 가능한 일이긴 한데 과학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은 진짜 죽은 시신이 살아난 것처럼 보였겠죠. 당시 이 실험이 얼마나 이제 센세이션했었는지 실험을 직접 참관했던 한 외과 의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죽었대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건 시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신경으로 전기를 보내서 근육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도 신경을 통해 전기를 보내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산소가 끊기면 이 신경세포들이 다 죽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은 다음에는 전기를 가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죽은 직후에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실험이 너무나 충격적인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유럽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고요. 아마도 이 저자 메리 셀리는 이 실험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염두에 두고 소설 속의 괴물에 전기를 가해서 생명을 주는 방법을 썼을 겁니다. 자, 시체를 모은 조각에다가 생명의 불꽃, 전기를 가한 이 빅터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칼은 흘러내렸고 이빨은 진주같이 휘었지만 허연 눈구멍과 색깔 차이도 그다지 없는 물기 가득한 허연 두 눈, 쭈글쭈글한 얼굴의 살갗, 그리고 일자로 뻗은 검은 입술과 짙은 대비를 이루어 더욱 끔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창조해낸 참혹한 괴물이었어요. 자, 이렇게 끔찍한 괴물을 직접 보게 된 빅터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만든 어떤 과학적 결과물인데요.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과학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빅터가 도망치자마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괴물도 뭐 지금 철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묶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실험실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빅터가 사랑하는 동생 윌리엄이라고 있는데 윌리엄이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이제 빅터는 괴물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게 되죠. 놈이 살인자가 틀림없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사륙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타락한 괴물을 내가 이 세상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놈은 이미 내 동생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여기 읽으면서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거든요. 그냥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로지 심증만으로 괴물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 사실을 또 말을 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입을 다물죠. 자, 괴물은 도망쳤다 그랬죠? 도망쳐서 당연히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왜 존재하게 됐는지를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빅터가 사는 곳으로 간 거죠. 빅터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빅터의 집이 있는 제네바 근처의 들판에서 아주 우연히 윌리엄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괴물 생각에는 윌리엄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라면 편견이 없고 자신의 모습이 흉측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저 아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윌리엄한테 나타나는데요. 그 괴물의 생각이 틀렸다. 윌리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괴물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아이가 프랑켄슈타인인 자신의 창조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자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윌리엄을 이제 죽이죠. 빅터의 추론대로 괴물이 범인이에요. 물론 빅터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했지만 범인은 괴물이 맞는데요. 자, 어쨌든 이 빅터네 가족 전체가 크게 상심했을 거고요. 샤모니로 여행을 떠납니다. 가족 전체가 여행을 떠나요.
여전히 괴물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고 믿고 있는 빅터. 근데 이곳에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빅터는 지금 동생이 죽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행동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 괴물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러야 했는지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흉측한 자들을 미워하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밉겠소. 나는 살아있는 온갖 것보다 훨씬 더 흉측하니 말이오. 하지만 나를 창조한 당신이 피조물인 나를 혐오하고 거부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죽일 작정이군요. 감히 어떻게 생명을 갖고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어. 오히려 괴물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연민이 생기고요. 결국은 여러분은 괴물의 편이 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괴물이 이제 화자가 됩니다. 이제 양파 껍질 또 하나 들어온 거죠. 시간을 되돌려서 빅터가 도망친 이후 괴물이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괴물은 실험실을 도망쳐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데요.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은 시체를 모아서 만든 그 모습을 보고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즉 그의 흉측한 그 외모를 보고 마구 푸대접을 하죠. 아마 소리 지르고 내쫓으려고 그랬을 거고 아마 죽이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자신을 인간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괴물은 이제는 숨죠. 이때 이제 한 농장에 이제 숨게 되는데요. 그 농장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몰래 지켜보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정말 이걸 다 독학으로 다 깨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아마 인공지능이 딥러닝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해요. 자, 어쨌든 딥러닝 천재 이 괴물은 쭉 지켜보다 보니까 그 농장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제 이입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이 농장 가족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얼어붙은 땅에서 농작물을 대신 수확해주고 땔감도 구해다주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괴물은 겉모습은 흉측하지만 악마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사죠. 자, 하지만 이 농가의 사람들에게 결국 발각되는데요. 이 흉측한 외모를 보고서 이 농장 사람들도 자신을 도와줬던 프랑켄슈타인을 쫓아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정말 선행을 다했던 인간들에게조차도 쫓겨나자 이 괴물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서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이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괴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담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어. 원래 나는 어질고 선했소. 불행 때문에 악마가 된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다시 선한 자가 되겠소.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오. 그저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마지막 이 구절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을 때 그 전에 읽었던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책은 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이제 3년간 지옥 같은 고생을 한 그 생존자가 쓴 책이에요. 자, 이 책의 마지막에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9살 꼬마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아주 비참하고 이제 끔찍한 이제 경험을 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바로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자, 괴물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빅터에게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함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들어 주시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당신은 나의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소. 자, 인간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
자신과 닮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빅터도 괴물의 마음에 동의를 한 건지 또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괴물에게 해주겠다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 이 무렵에 빅터의 아버지는 빅터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함께 자랐던 이 엘리자베스와 빅터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 빅터는 약속도 지켜야 되고 엘리자베스와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 평생 살기 전에 여행을 한번 하면서 세상을 둘러보고 싶다라고 구실을 대서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행 중에 괴물을 위해서 괴물의 여자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이제 클레르바란테도 속이고요. 정말 혼자 떠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자기 혼자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의 거처를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괴물이 이 실험실로 찾아오죠. 빅터가 보기에 야, 정말 약속을 이행하라고 재촉하러 나타난 것처럼 이제 보인 거죠. 결국 광기에 사로잡혀요. 막 혼자 생각하다가 작업 중이던 존재를 막 찢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괴물이 보는 눈앞에서 괴물의 약속을 깨버린 거잖아요. 괴물은 이거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제 괴물도 폭발을 해요. 폭주를 시작합니다. 우선 빅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클레르마를 살해합니다. 빅터는 이제 나도 죽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빅터가 괴물과의 약속을 깨던 그날 빅터에게 괴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놈의 결혼식 날 밤에 내가 함께 있어주지. 자, 이제 제네바로 빅터가 돌아가서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날 밤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영문을 모르는 엘리자베스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물어보는데요. 빅터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요. 먼저 호텔방에서 자라고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분명 괴물이 이 근처 어디 있을 테니까 괴물의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내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괴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묵고 있던 여관에서 소름 끼치게 날카로운 비명이 들립니다. 빅터는 그 순간 아내 엘리자베스가 죽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어디를 보건 눈에 선합니다. 핏기 없는 두 팔과 힘없이 늘어진 몸, 살인자가 아내를 침대 위에 내던진 그 모습이 열린 창가에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형상이 보였습니다. 싱긋한 비웃음이 괴물 표정에 떠올랐습니다. 놈은 악마 같은 손가락을 들어 아내의 시신을 가리키며 나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괴물은 결혼식 날 밤 함께 있어주겠다던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결국 빅터가 만든 이 괴물은 빅터의 동생을 죽였고요. 친구도 죽었죠.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까지 죽게 만든 거죠. 자, 빅터는 생각해보니 자신의 주위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만든 괴물을 쫓아가서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빅터가 이 소설의 첫 장면에서 오늘의 북투어의 여행지였던 북극까지 오게 된 이유입니다. 거기까지 괴물을 쫓아온 거죠. 이렇게 월턴에게, 다시 월턴이 나왔죠? 월턴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선장입니다. 선장. 자, 월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한 빅터는 결국 병으로 죽습니다. 이 죽은 빅터 옆에 괴물이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그 괴물을 결국 월턴이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괴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신과 인간의 원수들조차 외로움을 나눌 벗과 동료가 있어. 그러나 나는 철저히 혼자요. 자, 괴물이
월턴 선장에게 남긴 이 문장은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즉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괴물이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고 하는 것, 또는 그 또한 결국은 죽을 거라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암시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세찬 파도가 떠밀려 오고요. 그 속에서 괴물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프랑켄슈타인은 막을 내리는데요. 일단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이 소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아, 그거는 과학의 위험성을 이야기해주는 소설이야. 자, 하지만 이 소설 속의 괴물은 악이나 어떤 재앙의 결과라고 보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의 과학은 경이로운 대상이었습니다. 마술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과학이 악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은 아니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 괴물은 당시 노예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평론가들은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소설이 놀랍게도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었을 때 우리 백인들과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성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인데 그들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소설이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소설이 출간된 그 시기는 서양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노예 해방을 두고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설의 저자인 메리 셀리는 노예 해방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메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당시에 던졌던 질문은 우리가 인간다운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들을 해방해서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중대한 질문을 메리 셀리는 이 책을 통해서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노예 해방과 같은 사회 문제, 여기서 세상을 바꾸는 건 대상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해방이라는 제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즉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랑켄슈타인에서 진짜 괴물은 빅터가 만든 생명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생명체를 우리 인간과 똑같이 대하지 않는 이 소설 속의 인간 사회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이 그 생명체를 만들었음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했던 빅터, 바로 이 빅터야말로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존재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자연 법칙에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존재조차 할 수 없죠. 그것이 갖는 가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기에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만 가지고 그들이 가진 어떤 외적인 요인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의 책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지갑을 등속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멈추죠.
일단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도대체 왜 등속 운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떤 우주의 본질, 우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자,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이 스튜디오 쓸데없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다 드러내야죠.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지구가 쓸데없어요. 지구 정도는 없애버려야죠.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얘기하는데 지구 아니면 태양계 정도는 싹 밀어버리고 빈 공간이 남았죠?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살짝 밀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이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점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 이제 어려운 말로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로써 이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온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자, 이제 이 한 문장을 물리학 법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의 이제 천재가 필요한데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제 사과가 먹고 싶어지는. 네, 사과 1화의 주인공인 뉴턴이죠. 아셨죠? 아, 이름이 너무 유명한 분이라. 아, 그렇죠. 이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뉴턴인데요. 사실 뉴턴에 얽힌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요즘에 우리의 상황과 좀 일맥상통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뉴턴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많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패스트였죠. 패스트가 유럽을 몇 차례 휩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때문에 죽어나가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이제 1500년대 말에 그려진 브리겔이 그렸던 유명한 그림이에요.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이 패스트로 많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더구나 이때는 그 원인도 몰랐거든요. 세균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다 죽어서 이 병이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어쨌든 그 뉴턴이 살았던 1665년에 런던에서 또 이 패스트가 창궐하는 바람에 학교가 다 휴교를 해요. 당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뉴턴이 집으로 돌아가죠. 그 이듬해에는 여전히 아직 패스트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런던에서 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2년의 기간이 기적의 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턴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저희도 그때 학교가 다 휴교까지는 아니지만 다 대면을 못하게 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할 때 물리학자들끼리 야 이제 우리도 뉴턴이 돼야 될까? 난 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지? 하면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쨌든 이 시기 동안 뉴턴은 정말 인류 역사에 남길 만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뉴턴이 쓴 책이죠.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그 법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 쓰여지고 50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데카르트의 책을 당연히 뉴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읽었을 거고요. 세상의 철학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라. 아마 그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가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수학적 방법으로 물리법칙을 기술하는 책을 쓸 때 정확히 데카르트가 하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뉴턴은 실제 세 개의 공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 운동 법칙,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제3 운동 법칙. 이젠 법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법칙이라면, 이것이 정말 공리라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물리를 믿는 이유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미래의 위치를 여러분이 숫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수학적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하는지를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떤 학문 분야가 수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그 학문 분야는 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인류가 고대 그리스 이래 우주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은 가장 성공적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왜 좋아하시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저희가 F는 ma라고 해서 쓰는데요. 이건 사실 제2법칙이에요. 제2공리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뭘까요? 첫 번째 법칙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입니다. 따라서 등속이 아니면 어쩔 거냐? 그렇죠? 등속이 아니면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 4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F = ma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인데 대단히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 우주라는 게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기술하는 매뉴얼이에요. 놀랍게도 우주를 기술하는 매뉴얼은 한 권짜리 책이 아닙니다. 한 줄의 시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전 이거를 우주의 시라고 불러요. 이 한 줄이 우주 전체랑 같아요. 이 식을 한번 음미해 볼 텐데요.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A예요. A는 그 acceleration, 그러니까 가속이란 뜻인데요. 가속도.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가속도가 왔는지를 이제 감을 약간 잡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는 뜻은 설명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아유 자연스럽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바로 힘입니다. 속도가 변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거야.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 또는 그걸 힘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이 F는 ma를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음미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일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고 법칙을 찾았지만 식으로 쓰지 못했거든요. 식으로 쓴 사람은 뉴턴이죠. 수학을 만든 사람은. 갈릴레오가 했다는 유명한 실험이죠. 바로 피사의 사탑에서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가 이제 동시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긴 유명한 이제 실험이라서 여기 피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저 사탑을 뒤에 놓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그 연출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요. 이 실험을 한 것은 뭐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서 뭐 정말 결과를 얻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동시에 떨어뜨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자, 하나, 둘. 똑같이 안 됐어. 될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떨어뜨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실제 갈릴레오가 이 실험을 해서 동시에 떨어지네 하고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언제나 몸을 쓰지 않고 머리로만 많은 걸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증을 합니다. 진짜 갈릴레오가 쓴 책을 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보다 2배 무거워요.
그럼 속도는 2배가 빨라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 3배 무거운 건 3배 빠를 거고 4배 무거운 건 4배가 빠를 거기 때문에 차례차례 그렇게 돼야 다 서로서로 빠를 수가 있죠. 무거운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무게를 가진 두 물체가 있었어요. 이 둘을 실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는 2배가 될까요? 2배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실을 탁 끊으면 갑자기 속도가 반으로 탁 주나요? 떨어지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제 당시에 갈릴레오의 주장을 듣고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거든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백분 토론을 합니다. 피렌체의 대공이 학자들 다 모여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논쟁을 벌여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갈릴레오가 막 얘기해서 결국은 다 이기죠. 이것 봐. 2개의 물체는 무게가 달라도 똑같이 떨어져.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F는 ma를 쓰면은 여기 나오는 4개의 식이 보이시죠?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F는 ma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이죠? F는 mg는 중력입니다. 지구상의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어떤 상수, g로 주어져요. 자, 따라서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F는 ma에다가 F에다가 저 중력 mg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등식의 양쪽에 똑같이 m이 있으니까 이럴 때 m은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이 숫자 g로 주어진다는 거죠. G가 그래비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비티 상수죠. 즉, 어떤 분한테는 쉽지 않은 논증일 수도 있겠지만 식을 4개를 쓰는 순간 제가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은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갈릴레오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당대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100분 토론을 해도 잘 안 됐던 이야기를 4줄의 수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F는 ma의 힘이죠. 이것이 수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싫어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은 힘이 세요. F는 ma가 만들어지던 이 시대에는 유럽이 전쟁으로 점철되던 시대입니다. 30년 전쟁이라고, 바로 구교와 신교, 이때가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한 100년 지난 뒤에 유럽 각지가 종교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의 와중에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병사들이에요. 병사들이 서 있고요. 병사들이 대부분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총이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해전에서도 점점 더 대포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배로 상대방 적군의 배를 들이받거나 붙여서 병사들이 넘어가서 막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도 더 많은 대포를 장착해서 대포로 상대방의 배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F는 ma가 했던 중요한 일은 바로 데카르트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해주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시 최첨단 군사 장치들과 관련된 그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무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찬 씨 밀떡이라고 하시던데요. 네, 뭐 여러 개의 몇 없는 밀떡 중에 한 명입니다. 오, 진짜요? 네. 탄도 물체 자체를 좀 좋아했어요. 그렇다면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만약에 저기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100m, 200m에 있는 물체를 맞추려고 할 때 관역을 어떤 식으로 총을 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발사체는 나가는 순간서부터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거든요. 그 오차를 계산해서 총구를 앙등 즉 올려야겠죠. 그렇죠. 머리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물체를 쏠 때 직선을 그어서 그냥 쏘면은 맞을 것 같지만 중력 때문에 실제 물체는 휩니다. 그 날아가는 총알이 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은 실제 맞춰야 되는 것보다 약간 위를 향해서 맞춰야 되는. 대표적으로 양궁이 그런 예지요. 양궁이 쏠 때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그렇죠. 날아가서 관역을 맞추는. 레이저가 아닌 이상 모든 탄도체는 떨어지죠. 그렇죠. 또 뉴턴하면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사과인데, 많은 분들이 사과만 아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어떤 본질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뉴턴의 사과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처럼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원래 질문은 이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혹시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사과는 그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달은 멀리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아, 달과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 딱 상쇄되는 지점에 거리에 놔 있기 때문에 서로 붙지도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도는 거 아닐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달이 왜 안 떨어질까? 사실 이 정도의 질문은 이미 옛날 사람들 했어요. 저건 왜 안 떨어지지?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둘로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와 저 하늘의 천상의 세계는 다르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물질들은 4원소로 되어 있지만 천상의 물체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그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뭐 운동이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천상의 물체는 그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천상의 물질은 천상이니까 물체 자체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완벽함이란 완벽한 수학적 도형이란 뜻이에요. 달은 완벽한 구형이고 태양도 완벽한 구형이고 이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원을 따라 움직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사과는 지상의 물체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설명이에요, 사실은. 괜찮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지동설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로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는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동설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왜 사과는 태양으로 안 떨어지죠? 오, 이상하죠? 좋아, 그럼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럼 화성에서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갈까? 태양으로 떨어지나? 지구로 떨어지나? 화성으로 떨어지나? 화성에서 화성으로 떨어진다고? 사실 당시에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과학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바꿨을 때 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딘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중심의 문제, 물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문제 때문에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1902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달나라로 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좀 보고서 우리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 보컬이다 엄청. 팀버튼 느낌인데 약간 팀버튼 느낌. 귀여워. 자, 여기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찾아내셨나요? 우주선이 떨어지는 거? 달에서 그냥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보시면 포탄을 다시 타죠. 그리고서 뛰어내려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구로 첨벙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달로 갈 때는 팡 써가지고 갔고요. 돌아올 때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중심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죠. 실제 답은 뭐죠? 답은 달을 벗어나려면 또 거기서도 뭔가 로켓을 띄워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지구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갈 때는 쏘고 올 때는 뛰어내리고. 그래서 이 중심 문제, 중력 문제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어쨌든 뉴턴이 살던 시대에 이미 그 달은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었어요. 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이론을 반박하기가 어려울 텐데 뉴턴은 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에 간 것은 아니지만 달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또 그분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한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달을 보자 여기 보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이 보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물체, 천상의 물체인 달은 기하학적 도형, 완벽한 구여야 돼요. 흠집 하나 없는.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였던 거죠. 벌써부터 뭔가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거 틀렸구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면 떨어져야죠. 땅이 있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항상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일 때가 많아요. 질문을 잘하면 답은 언젠간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잘못하면 100년, 200년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을 틀렸기 때문이죠. 사실 좋은 질문은 뭐였냐면은 달은 떨어지는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아까하고 다르죠?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죠? 땅도 같이 내려가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데 땅도 같이 꺼져. 문제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지갑이 고생하네요. 제가 이 지갑을 일로 던지면 일단 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제가 이 지갑을 아주 세게 던지면 아까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어깨가 아주 좋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세게 던지면 이게 쭉 날아가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에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세다면. 그렇죠? 더 세게 던지면 이제 동해를 지나 일본을 지나 뭐 태평양을 건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던진 것과 같은 높이까지 다시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제가 몸을 싹 피하면 다시 날아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경로를 지나서 다시 원위치로 올 거예요. 이 물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좀 세게 던진 것밖에 없죠. 하지만 땅이 안 닿고 있잖아요. 사실 물체는 직선으로 던졌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꺾인다는 것 자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왜 땅이 안 닿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땅이 꺼지고 있는 거죠.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그만큼 떨어진 만큼 계속 땅에 안 닿는 만큼 간격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 깨달았을 때 막 전율이 막 와, 이렇게 멋있는 답을. 그렇잖아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5원소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지상과 천상, 저기는 신들이 사는 세상이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사과하고 똑같은데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땅에 안 닿는 조건이라서 안 떨어지는 거야. 진짜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천상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상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사실 F는 ma와 중력에 따라서 사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단지 원운동을 할 조건이 됐을 뿐이죠. 이렇게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a는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했어요.